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팔공야학의 밤이 밝았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가지고 교실에다가 난로 한 대 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추워졌어 진짜. 반장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쵸? 그 난로 위에다가 고구마 올리고 도시락 올리고 보리차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따봉. 전학생이 왔습니다. 전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와. 저는 대구 스마일센터의 부센터장 정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스마일 센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질 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임시 거처를 제공해서 일상으로 회복을 돕기 위해서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이 범죄 피해를 당해서 뭐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손해도 있을 수가 있고 당장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훌륭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는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도움 센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직까지는 스마일센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알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제 옆으로 와서 앉아주십시오.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시는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살짝 들었거든요. 알아요? 제가 너무 평소에 흠모하는 정말 팬 오브 팬인 분이 오늘 오신다고 합니다. 누구시길래? 대체 아니 우리 강 변호사님. 대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팔공야학 교실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팔공야학의 선생님으로 온 권윤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되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좀 더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양력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89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처음 이제 순경으로 채용되신 이후에 무려 2천여 명의 후보자 중에 1호로 범죄 프로파일러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고, 근데 프로파일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수사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기틀을 잡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도 경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외국에 가면 경찰이 아니어도 그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경찰에서만 프로파일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전직 프로파일러죠. 네,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프로파일러가 좀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렇죠. 또 우리 뭐 이재훈 씨나 김남길 배우도 네. 프로파일러로 이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 프로파일러로 발령받으신 아마 90년대 초, 80년대 말 그 무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에서 보면 네. 내 눈을 보실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직관적인 수사를 육감에 그렇죠. 의존한 네, 수사를 네. 하던 시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면 아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평가절하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좀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이 경찰에서 없던 업무가 되니까 네. 지휘부에서는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저조차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점차 범죄가 변화되면서 현장에 증거물이 남지 않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획된 범죄를 세우다 보니까 증거물이 예전처럼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한 것이 이제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뭐 심리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왔죠. 선생님 오늘 그러면 저희 80야학에서 네. 어떤 거 위주로 좀 수업을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온 만큼 또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사실 악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분 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백화점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도망가세요. 뭐 칼부림이에요. 또 다른 살인 예고가 잇따라 온라인에 퍼지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여성 3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년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돼 광범위한 탐문 수사에 의존하는 현재의 수사 기법은 이번 지능범죄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네. 이제 불특정 다수들을 하는 범죄가 최근에 또 많이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되는 이 무차별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로 표현되는 이런 범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위축되고요.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많은 것들이 차단되는 이런 이제 나쁜 영향들을 주고 있죠. 맞아요. 최근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네. 이후로 또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범죄 예고글이 네. 올라오면서 저도 그렇고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사실 얼마 전에 동대구역에서도 네.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붙잡히기도 했잖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더 무섭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렇죠. 되나? 뭐 걸어 다녀도 네. 되나? 그런 불안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궁극의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범죄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는 건가요, 선생님? 사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범죄는 어떤 사회적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판단과 또 범행 동기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들이 어떤 개인한테 그런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 예방의 가장 큰 본질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은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립감이 굉장히 큽니다. 범죄자들이 네. 공통점이 대부분 다 고립감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밥 또 홈스 그렇죠. 또 재택근무 같이 그런 거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비대면 문화의 확산도 연사에 영향을 끼칠까요, 혹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냥 고립되어 있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범죄와 관련된 고립감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고립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느끼는 이 범죄자들의 고립감은 오히려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고립되고 혼술, 뭐 혼밥 이런 것들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혼술 혼밥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네. 사회학에서 설명하는 이 배제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사회에서 내가 그냥 고립된 사람이야. 전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룰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배제감이거든요. 아예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세상과.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핵심은 시기의 감정이에요. 시기.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리고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것을 파괴하려는 것이 시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행복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감정이 무차별 범죄의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무차별 범죄를 저지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게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범죄가 지금 이 무차별 범죄들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되면서 이제 소외되고 고립된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던 억눌려 있던 화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제 범죄를 표출하는 건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지금까지는 그런 무차별 범죄의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노인이라든가 좀 상대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건장한 남성들이 이제 당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무차별 범죄의 양상이 좀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양상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본질적인 감정들은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유사한데 이 범죄의 특징들이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끝낸 것처럼 마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때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장한 남성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점차 갈수록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격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만족감을 완성하기 때문에 대상이 이제 가려지지 않는 거죠. 경찰분을 딱 보고 한 50m 전방에서 항복하듯이 딱 들더니 딱 엎드리더라고요. 묵지마 범죄가 꼭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태안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묵지마 범죄들이 대구에서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강력사건 또 살인사건이 나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주변 수사를 하면 용의자가 나오던 이런 사회였었죠. 그래서 사실 프로파일러나 CSI가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다 잡아주셨죠. 최불암 선생님 다들 알고 계시는 수사반장이 다 출동을 하면 다 체포되는 이런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동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동기를 밝히면 어떤 수사를 해야 될지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가 이제 90년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소위 뭐 지존파, 막가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무차별 범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4년인가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지존파 사건이 정말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제 범죄 수법도 잔인하고 그래서 초등학생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섭고 그랬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살해한 뒤에는 묻거나 태워버린 실로 광적인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시체를 토막낸 것도 부족해서 불에 태웠습니다. 문서. 사람 렌저 왜 물거든요. 의시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회. 부녀자를 납치해 그것도 생매장한 막가파라는 20대들이 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녀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실제로 그 범죄자들은 사형이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고요. 어찌됐건 그 시기가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뭐였었냐면 온라인 통신들이 막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같이 이렇게 어렵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던 이 자들이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너무 불행하게 산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남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범죄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상 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도 점점 더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근데 이때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 그 알람을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들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체포가 되면 끝났을 것이야라고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런 범죄가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와 예방을 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단락짓고 마치 다시는 안 일어날 것처럼 사회가 이제 간과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던 범죄들이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것이 소위 그 연쇄살인이라는 범죄입니다. 정말 끔찍한 연쇄살인이 3명이나 나타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시기가 있었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유영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영철, 정남규, 그다음에 강호순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이 이제 2000년대에 발생을 했죠. 저는 이제 그 사건에 전부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현장에서 느껴왔던 그런 피해자들의 고통, 또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막 떠오르는 그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이 강호순 같은 분들의 행동 분석에 실제로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어떤 분석을 그 범죄자들의 그 범죄자들의 이제 행동 분석을 하셨을 텐데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만나면 싹 이렇게 보시면 금방 대충 알죠. 파악이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야. 그거를 뭘 보고 아시나요?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눈빛이 좀 맑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802 아기도 있나요?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의 제1장을 보면 사람의 성격은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헤어스타일, 표정, 뭐 몸짓, 옷의 색깔 뭐 이런 걸 보면 내 경험상 이 사람은 어떤 타입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프로파일러들이 한 가지 좋은 점은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자들이 저지른 행위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의 프로필을 이제 대충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범행 도구를 썼는지, 시간대는 어떤지, 범행을 저지른 대상은 누구였었는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범행의 동기와 또 분노의 정도, 그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그 뭐 외향성, 내향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웠던 점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건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범죄자를 보면 너무 막 분노가 치솟고 수사하시다 보면 너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근데 화를 못 내니까 그렇죠. 화병이 나지.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업 듣기 전에 범죄자들은 다 사이코패스라 아니면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하는데 배경이 이렇게 다양한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이코패스를 한번 만나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 되게 만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굳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 이제 내가 겪어보는 사이코패스 어떨까 싶어서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어쨌든 아, 사건에 네네. 구렁텅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게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묘사할 때 후회라든지 뭔가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전혀 안 느껴지고 남의 일 하듯이 설명하시는 아주 담백하게 그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 조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나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혹시 나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정식으로 정신병질로 분류된 질병이 아닙니다. 성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우리 사회가 정한 정상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걸 항상 벗어나는 사람들이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물론 연쇄살인범 강력 사건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요. 경제범죄에 훨씬 더 많아요. 경제범죄요? 경제범죄. 특히 요즘에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또 가스라이팅, 그루밍, 스미싱 이렇게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경제범죄와 심리적 지배를 하는 범죄들의 가해자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들이 훨씬 많아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실무에 있으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리를 해서 변호사니까 이제 가해자 측과 합의 교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분들이 당신한테 돈을 줌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파괴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가 많은데 그런 말에 전혀 동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높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자들은요. 사람을 순식간에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그 피해자가 너무 좌절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체포되어 가지고 잡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리석게 당한 본인 책임도 있는 거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그렇지 피해자 책임도 확인을 했었어야지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는데 본인도 확인을 했었어야지 라고 생각을 잠깐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맞네요. 진짜 조종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끝없이 비난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가해자여야죠. 맞아요. 사이코패스가 그만큼 교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사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다 조종과 통제에 관련된 범죄인 거잖아요, 그죠? 사실 가스라이팅도 이게 뭐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 심리학 용어도 아니고 연극에서 유래된 이런 그 용어인데 심리적 지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간에 몇 마디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기 때문에 본인이 점차 거기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자신도 그냥 피해를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선생님 또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그런 가해 행위를 하게 만들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만할까 싶습니다. 피해자들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내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뜻을 가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 뵈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또 가족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 속에서 피해자들이 사실은 심리적인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길들이기 범죄의 극단과 어떤 끝까지 간 범죄가 저는 N번방 사건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가스라이팅을 넘어서서 이제 조직화가 되고 이제 그 사람의 심리적 지배로 나온 결과물이 성착취물인 그렇죠. 이런 극악한 범죄. 이거는 거의 뭐 살인과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살인범죄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이미 모든 인생의 삶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범죄자는 앉아서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범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범죄가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까지 발전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존파나 막가파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로 넘어오고 네. 가스라이팅 범죄로 넘어오고 이렇게 점점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악은 악을 멈추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악은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우리가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힌다면 선이 충분히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 검색 엄청 했거든요. 호신용품 알아보고. 사건이 터져야 법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어야 법이 만들어진다. 네, 그런 인식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태양을 부활시켰으면 범죄 진해에 비해서 법도 실제로 좀 변화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 법이 되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뀌어야 된다.